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불교 제자찾기 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줌 강의,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 3시간 동안은 조선 불교사에 다시 보기 해서 이제 민순희 박사님 모시고 3번 동안 강의를 들었고, 3주 동안 강의를 들었고,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고영석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불법승 3보에 기여하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하면서 3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가르침에 가르침에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스승자에 스님께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부처님께 부처님께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가르침에 가르침에 귀합니다. 기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스승자에 스님께 귀합니다. 기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부처님께 부처님께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가르침에 가르침에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스승자에 스승자에 귀합니다. 기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자, 이제 오늘은 고영석 교수님 모시고 불교 주어사지의 불교사적 의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어사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함께 공부해 왔는데 동국대 계시는 고영석 교수님 모시고 함께 오늘은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고영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고영석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예, 제가 오늘 맡은 강의 주제는 지금 우리 송탁 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추어사들이 갖는 어떤 불교사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사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절이 이렇게 부각된 것은 아무래도 천주교, 한국 천주교의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 오히려 주목이 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측면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천지남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찰이죠. 제가 오늘 이제 그 강의 드릴 부분은 작년에 사실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보강한 것입니다. 저는 별도의 발표를 이제 10월에 좀 생각했었는데 일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제가 발표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만 현재 이 강의 원고는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부분을 좀 보충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잠깐 보시면 조선 후기 불교사의 지형, 또 3장은 주어사의 역사와 인물 중에 해운당 대사 의징, 수견 천심과 취암당 대사 정여, 노감 권철신과 광암 이벽, 4장은 주어사의 사상적 기반과 문화적 배경, 여주 일대 불교적 기반, 부유 선숙의 가풍의 개성, 의징과 천신 및 정의 불사, 5장은 주어사의 불교사적 의미, 이런 식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제가 PPT를 좀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소홀하게 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되게 이제 우리가 주어사 하면 사실은 최근에 주목되는 사찰이어서 절 이름도 불교계에서는 사실은 좀 낯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에서는 아마 현장도 다녀오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가보면서 그 다녀왔던 흔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산 비탈에 절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 아래 살았던 권철신이라는 유학자가 그 절을 주목해서 그곳을 강하게 어떤 자리로 뭐 아마 그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 절 주지 스님과 아마 인연이 있었을 수 있고 절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장소를 제공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주어사까지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주어사는 아시다시피 제가 주일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자, 고기 어자가 들어가는 절입니다. 물고기 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중용에도
연비, 여천, 의약, 우연 이런 말이 있죠. 솔개가 날아서 하늘을 나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이렇게 도약한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남녀의 역할에 대한 뭐 패밀리 구조를 강조한 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긴 했지만 의약이라는 게 의약 우연. 그러니까 물고기는 연못에서 이렇게 약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고기는 단순히 물고기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용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군자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 불보살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절터의 이름은 뭐 아시다시피 한 스님이 성녀가 절터를 찾던 중에 잉어를 따라가던 꿈을 꾸고 얻은 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어사 물고기가 달려가는 또 물고기가 달려서 어떻게 하늘을 나는 그런 꿈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기억이 나는데 초가집 위로 미꾸라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을 타고 하늘로 올랐던 미꾸라지가 이렇게 지붕 위로 떨어져서 다시 개울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요즘처럼 그럴 때 되면 이제 그 도랑으로 물고기들이 흘러내려가는 모습도 봤습니다만은 이 고기여자가 붙은 절이 우리 한국 불교의 여러 사찰을 보면 부산에 범어사가 있죠. 김해 신어사도 있습니다. 포항에 오어사도 있죠. 밀양에 마느사도 있습니다. 이 고기여자의 절이 한 5군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기여자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이게 가야의 물고기 문양 얘기도 하지만 여러 역사적 맥락을 보면 가야하고 관련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물고기라는 동물이 갖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잖아요. 사다리 걷어차기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시대, 그 물고기가 용이 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보이는데요. 이 절에도 역시 이 물고기가 결국 비룡이 되듯이 용이 되는 그런 것을 꿈꾼 그런 절 이름이라는 데서 아주 특별한 의미도 있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절 이름이 참 좋다, 아름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절 이름을 가진 절이 물고기 자가 들어있는 사찰에서 들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어사 이름이 좋죠. 만어사, 신어사, 오사 다 고기여자와 관련된.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 고기여자가 있는 사찰은 물과 가까이 있는 절들이죠. 주호사를 가보니까 주호사 절터의 양쪽에 보니까 두 갈래 이렇게 물길이 보이더군요. 그 물길이 이렇게 주호사 밑으로 이렇게 만나 내려가던데, 그러니까 양수지간, 우리가 양주 해암사를 하니 지공선사가 삼산 양수지간에 절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누굽니까 나홍화상이 지금 현재 난 해암사 절터를 정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도 보입니다만은 주호사도 역시 뭐 그건 아주 멀리가 아니라 주호사 절터 바로 좌우로 두 갈래 물이 주호사 입구 쪽으로 이렇게 쭉 갈라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물과 함께하는 물고기,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결국은 용으로 성천하는 개천의 이제 물고기가 용이 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러니까 결국 이 물고기는 어떤 의미에서 뭐 불보살을 상징할 수도 있고, 뭐 정각을 상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어 사지는 대개 우리 너무 그 불교사적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된 탓이었기도 하겠지만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주목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렇게 붙었지만 오히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오히려 불교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술이 돼야 되고 오히려 필요하면 이제 가톨릭은 방편이 되고 또 어떤 부수적인 측면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운당 대사 의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기에 머물렀다는 그 기록이 보이고 비석도 있다는 거. 현재는 이제 저쪽 그 어디입니까? 서부 이촌동이 아니고 지금 그쪽 서부 이촌동이죠. 동부 이촌동이 아니라 거기에 그 절두산 그 성당이 있죠. 그걸 지나고 다녀봤는데 거기로 옮겨져 있다는 거 하고 또 다산 정약용이 지은 권철신의 묘지명에 또 정약전 다산의 형인 정약전의 묘지명에서
주어사라는 이제 절 이름이 확인된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 절이 역사에 부각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시 이 시대, 그러니까 적어도 18세기 또는 17세기, 이때 여주 지역의 사찰들은 아마 한 30여 곳이 조사되었다고 이제 보고서에는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더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여주가 경기 남부 지역 중에 아마 가장 넓은 터, 양평도 넓지만 여주가 무척 넓은 곳이죠. 이 주자, 고을주자가 있는 행정구역들이 상당히 넓은 그 틀을 가지고 있죠. 주가 있고 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도시 이름에, 그래서 이 여주의 불교, 특히 조선, 뭐 신라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불교 흔적은 국교로서 자리했던 고대나 중세까지, 그리고 조선조가 들어오더라도 여전히 저변에는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와 중세의 불교적 어떤 그 영향력이 조선조가 되었다 해서 사라졌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국가불교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저는 조선조를 좀 자생불교, 자립불교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성단이 그 도시, 그러니까 한양의 중앙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성단사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교단사적 관점보다는 오히려 불교 내부적 관점, 달리 말하면 뭐 사상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스스로 서고 스스로 살 길을 활로로 열어갔던 자생불교의 관점으로 조선조를 좀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록에 일방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 뭐 또 그 외에 여러 유자들이 남긴 기록들을 전면 그대로 볼 게 아니라 그 이면과 측면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선조 후기, 임난, 호란 이 사이에 있었던 주어사, 사실은 기록상으로 그 이전에까지 소급돼 보입니다만은 그때 활동했던 해운당 의징의 피가 있었다는 것은 이 절이 적어도 피가 옛날에 뭐 고대나 중세, 조선 초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죠. 적어도 왕의 명에 의해서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피를 짓고 또 세우가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지만, 조선조 특히 해운당 대사 의징의 피는 정통적인 피가 아니죠. 실제로 규모나 내용 여러 가지 형식을 보면 아주 소략한 어떤 의미에서 임시비라고 할 정도로 조금 초라하단 말보다는 아주 그 소략한 그런 비라는 의미에서 과거 고대나 중세 비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긴 해도, 이분이 이제 여기에 머물렀던 것하고 이분의 이제 출자나 법통 또는 법맥 이런 쪽을 고려해 보게 되면 이분도 적어도 그 계통이 있었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벼감 각성 대사, 그러니까 부휴 선수의 제자였던 벼감 각성 대사의 그 주변과 관련된 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이 주어사에는 현재 주어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고달사지, 여주의 원향사지 이런 절이 이 여주의 대표적 사찰이어서, 이 주어사가 사실 여주에도 한복판이 아니라 상당히 그 연두리 쪽에 산 쪽에 있죠. 앵자산, 앵자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쪽 그 고달사지나 원양사지가 있던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아래 또는 다른 이웃에도 많은 절터가 있다는 맥락에서 이 절 주어사와의 연계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조는 이미 우리 앞에 민수리 선생님 강의도 세 차례 들으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억불 숭유 시대에 불교가 존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태종조 때 고려 이래 11종파를 7종으로 통폐합을 했고, 세종은 또 선교 양종으로, 그 연산군은 완전히 폐종을 없애버렸고 중종은 이제 성 쪽까지 없애버린 그런 현실. 그러니까 불교 존재감이, 대사회적 존재감이 거의 없거나 약화된 이런 시대에 이제 불자로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명종조 때 중종의 계비였던 문정 대비가
15년간 수렴청정하면서 이제 허응보호대사를 양주 해암사에서 이제 있던 대사를 발탁해서 선교 양종이나 성과나 적어도 이 연산군이나 충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역할을 15년간 하면서 특히 성과를 통해서 청의 휴정과 사명 유정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됨으로써 이후 조선조 불교를 이어갈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것.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고요. 흥보호대사 자신은 희생을 해서 선교가 되었지만 결국 이것으로서 적어도 한국 불교를 지켜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보호대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어사의 지위나 위상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어사에 머물렀던 해운당 대사 의징의 생몰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아마 임난과 호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전후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시대 불교 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조선 후기 학자 권철신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이제 그 한역 서학설을 주어사에서 읽는 과학을 주도하면서 이제 주목되었던 천지남, 광주의 천지남, 여주의 주어사 이런 곳이 이제 주목이 되고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좀 달리 말하면 요새 뭐 대학이나 또는 대학원생들이 그래서 그런 전통이 별로 없어졌죠. 그때 뭐 서울대 철학과, 우리대 철학과 대학원생들이 이제 도산서원에 가서 맹자를 한 권 떼고 그러거든요. 방학 때 대학원생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도 강원도 있지만 또 여기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느 사찰에 가서 여름 수련회 때 뭐 참선도 하지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유마경을 한 권 뗀다. 뭐 성만경을 한 권 뗀다. 주석까지 포함해서. 뭐 법화경을 한 권 뗀다. 이런 식의 어떤 전통이 사실 있을 필요가 있는데 바꿔보면 이 권철신이라고 하는 이제 유학자는 서학에 관심들이 있었고 한역 한문으로 번역한 서학서를 이제 함께 읽자고 자기와 가까웠던 제자에 준하는 정약전, 김원성, 권상학, 이청욱 같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특히 이제 강론을 강학을 했고 특히 또 이벽이 참가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1768년 겨울, 1770년 여름, 1773년 겨울, 1778년 가을, 여기서 강학 산사에 가서 했다는 기록을 이제 그들이 남긴 것을 근거로 보면 사실은 68년부터 83년까지,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1779년 주어사에서 강학을 한 뒤에 7년이 지나 서학에 대한 비방이 생김에 따라 그처럼 멋지던 강학을 다시는 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권철신의 묘지명에서 다산이 쓴 것으로 보면 사실은 15년 정도입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에 수련회를 한다면 여름 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 한 겁니다. 15년이 어떤 의미에서 천주교가 사찰을 빌어서 인연을 맺었던 정도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내지 15년 뭐 건너뛰고 이제 매해 못했을 수 있으니까 해봐야 뭐 10년, 15년에 한 10번쯤 했을 수 있겠죠. 한 해 건너뛸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사찰에 와서 한역 서학서를 읽었던 정도거든요. 그게 이제 자신의 관점, 천주교 관점에서만 뭐 자신의 그 성지로 할 게 아니라, 불교사적 관점에 보면 사실은 잠시 수련회로 몇 번 빌려준 거예요, 땅을, 집을, 절을. 그런데, 그렇지, 불교가, 추스르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못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이제 여기를, 주어사 천지남을 요람지로 만들어 간다는 거. 요람이라는 것은 이제 마치 포대기에 아이를 싸서 기르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이제 어떤 배아, 태아, 영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뭐 영아죠. 모체와 분리된 영아의 상태에서 이제, 그 배아, 태아, 영아할 때 태아부터 영아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요람지로 지금 잡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무리가 해도 너무 무리가 있는데 역사라는 게
그 기록과 또 그러니까 문헌 기록과 유물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상상으로서의 역사까지 이제 최근에 쓰는 맥락을 고려하면 지금 이렇게 상상하는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또 실제와 팩트로 만들어가는 이런 시도들이 뭐 오래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또 사료가 만들어지고 그게 왜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이게 또 하나의 역사, 상상하는 역사가 돼버리고 기억하는 역사가 기록하는 역사가 돼버리니까 이게 또 무시 못할 것이 돼버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깊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품의 천주교가 보여주는 일방적인 역사 편향, 역사 오기, 한국 역사를 천주교도의 관점으로 재구성해가는 곳곳에 성지를 만들고 교황이 안 부르면 교황로를 만들고 곳곳에 이제 자기 중심의 제국주의적 사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동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이 다종교 사회에서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현실이 지금 오늘 이런 자리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 후기 불교사의 지형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조선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종래 국가불교,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과 또 지원에 따른 간섭 또는 뭐 종속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건왕, 제왕을 섬기는 왕사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려는 부역이었죠. 사실은 이 왕조 시대의 모든 부분은 왕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의 명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부속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제 불교가 과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외란 호란을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여러 해석의 여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청을 휴정에 비를 썼던 그 베트남계에서 이제 기화한 그 선임 있죠. 그 선임이 쓴 행장을 보면 이제 월계라는 말이 납니다. 월계. 계율을 사실은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5개, 250개 하듯이 10개. 이런 마땅히 지켜야 될 계를 뛰어넘고 오직 백성들이란 애민과 안민을 염해서 이제 호국을 일삼죠. 결국 그러나 그 업의 과보는 받겠다. 내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월계라는 불살생계를 뛰어넘으며 월계를 하면서 역사에 참여했고 시대 속에 투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교가 호국과 호법이라는 이제 대비 속에서 보살행의 극적인 전개가 결국 월계이고 호국이었다는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했고요. 여기 대해서 정부도 불교계 충의에 인색하지 않았다. 충의에 대한 여러 그래서 이제 관직도 내려주고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도 사실은 불교 내부에 있어서 성녀들 일부는 이제 전라님이 환속하거나 그 관직을 받고 이제 제가자로 출사하는 그런 모습도 출가자가 그런 모습도 나타나서 불교 내부의 문제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교계는 이 성군을 통해서 이제 전란에 참여도 하고 또 자신들의 그 불살생계 제일계인 불살생계를 이제 위배하면서까지 이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보였죠. 그런 현실에서 이제 정부도 불교에 대해서 기존의 불숭유 정책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불교의 위상, 뭐 자신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랬지만 적어도 불교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만은 없었죠. 그러나 가까이 현실에서 보면 여전히 유자들은 불자들을 도외시 예를 들어서 내려보고 우습게 본 예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런 예들은 여전히 조선조 전체에서 보면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정법에 대한 치국, 불교의 정법에 대한 치국이라는 이런 관점을 이제 견지한 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불교 수체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주체인 타자화된 국가불가 아래서 호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불자가 주체가 된 자네가 된 참여불교 아래서 호국을 실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호국불교의 의미는
이 시대의 말로 하는 참회불교였다는 것이죠. 국가가 불법을 지켜주지 못할 때는 이제 불자가 주체가 되어서 어, 나라를 보호하고 그 결과 이제 불법을 보호하는 쪽으로 한 참여불교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제 여기 추어사에 남아있는 기록을 조금 보면 그 22추에 나오는 부분에 그 절두산 순교성지 한국 순교자 박물관 뜰에 보관되어 있는 해운당 대사피에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해운당 대사 의징 집이라고 되어 있고 앞면에는 뒷면에는 숭정 기원 후 무인 5월 1 립 상좌 수견 천심이라고 하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행장이 뒤에 새겨져 있지 않고요. 요 정도밖에 안 새겼기 때문에 정통의 그 비가 아니죠. 사실은 조선조 중기 임난호란 직후에 이제 세워지는 비를 보면요. 고대나 중세와 달리 고대나 중세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최고의 문인들이 발탁했었죠. 최치원이나 최인년이나 김영이나 여러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품격이 대단했고 또 중국의 여러 고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총동원해서 난해하기도 하고 거기에 최치원이 쓴 문장은 사삼 비문 같은 경우는 대낭의 화상 보령의 성주사 그다음에 저 봉암사에 또 그 지정 도헌비 그리고 쌍계사의 진감 해소비 경주에 있는 숭덕사 비까지 네 개를 쓴 게 이제 사삼 비문이죠. 그 문장들을 제가 이번 학기도 대학원에서 강독을 한 7차례 지금까지 한 30개 비문을 보고 그랬는데요. 그 문장들이 아주 도저하고 대단합니다. 그런 비시대와 달리 조선은 공식적으로 국사와 왕사를 조선 전기에 없애버렸죠. 국사와 왕사가 아닌 한에 있어서 왕이 해당 고성이 입적했을 때 당대에 그 문장가를 보내가지고 명해서 문장을 쓰게 하는 그런 예는 없었죠. 이를테면 서산대사가 입적했을 때, 특히 사명대사가 입적했을 때 마찬가지인데요. 서산대사가 입적했을 때 비를 쓴 사람들 보면 이제 당대 유학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행장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유학자들의 권위를 빌려서 불교 고성들의 행장을 쓰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특히 사명대사 같은 역할을 했던 피를 보면요. 사실 사명대사는 임난에 참여해서 성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 서산 휴정대사의 명을 받고 성장이 돼가지고 선조가 의주로 도망 피난 갔잖아요. 거기서 한양으로 올 때 500명의 성병을 인솔하면서 호위해가지고 한양으로 온 주체가 바로 사명대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전후 또는 전후 직전에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 때 갓도 기요마사가 울산성을 싸워서 버텼지 않습니까? 거기를 향해서 이제 일종의 뭡니까? 그 전후 처리 내지는 이제 어떤 전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대사가 가지 않습니까? 유자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명대사가 갔지만 사실 사명대사를 정식으로 어, 대사의 자격을 준 게 아니었어요. 선조는 주고 싶었지만 유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냥 토포사 뭐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임시로 해서 그냥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일본 대마도부터 오사카 뭐 교토까지 가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이제 이어갔던 아들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쿠가 이에야스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전우철이 또 포로 뭐 3,000명 뭐 기록상에 두 차례 보면 1,400~500명씩 두 차례입니다만 이렇게 포로를 데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이 입적을 했어요. 근데 비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고대 중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역할을 했던 고성이면 왕이 명을 내려서 호도 내리고 뭐 이런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적어도 사명대사를 따랐고 가까이 했던 허균, 또 그 집안의 강령의 그 아버지, 또 흔한스런 딸 그 동생인 뭐 허붕, 또 허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형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형이 이제 먼저 떠나니까 한참 나이 차이 나는 허균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사명대사의 호를 만들잖아요. 해인사 지금 세워져 있죠. 그 호를 만들어서 결국은 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왕이 그 고성의 비에 타포나 또는 탐명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고중세와 달리 지금 조선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사명대사의 경우는 왕이 그렇게 안 하니까, 자신이 왕이 아니지만 그 문법을 아니까, 비문의 문법을 아니까 본인이 직접 새겨가지고 좀 해인사에 홍제함에 딱 했지 않습니까? 홍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에 임난호라 이덕무 같은 사람이나 많은 그 문인들이 고성에 비를 쓰는데, 그것은 다 서산 사명 이후에 부휴 이런 그 고성들의 제자들이 그 수성의 행장을 가지고 가서 비를 써달라고 애걸복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임난호란 직후에 이제는 유자들에게, 뭐 임나호란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유자들에게, 문장가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불교 내부의 문장가 출가자들이 직접 비문을 씁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그런 모습을 쭉 볼 수 있는데요. 해운당 대사 의징의 비 경우도 보면 분명히 앞에 전면에는 이게 일종의 전면의 이 비호죠. 사실 이제 앞에는 비, 뒤에는 비음이고 앞에는 이제 비양이죠. 앞에 전면에는 해운당 대사 의징 집이밖에 안 써 있고, 뒷면에는 지금 이제 이거 언제 세웠는가, 누가 세웠는가, 이거밖에 지금 없잖아요. 해운당 대사 행장이 안 새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의 비라고 볼 수 없고 아주 소략한 임시 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높이만 하더라도 93cm니까 1m가 안 됩니다. 폭이 30c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소략한 피예요. 이런 피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어사에 주석했던 이 해운당 대사를 알 수 있고, 또 그를 기념해서 세운 수견 천심이라는 제자도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기록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기록이고, 주어사의 어떤 그 성격이나 그 위상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렇게 지금 천주교 절두산 순교 성지, 또 절두산이라고 하는 그 순교 성지에 가서 모셨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가져갔다는 의미를, 그 순교와 요람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로 간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기획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부도 세기가 있었다는 것, 부도가 있었다는 것은 역시 또 이후에도 적어도 해운당 대사에 대응하는 고성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적어도 대선사나 이런 경우는 아니어도 적어도 수자, 뭐 선사, 양중수사 이렇게 있듯이 이런 분들이 있었던 부도의 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섣불이 있었다는 건데 또 지금 도굴당했다는 거죠. 도난당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적어도 이 절의 위상, 뭐 절터는 굉장히 좁더군요. 비탈에 있고 상당히 그 경사지가 그런데 그 밑에까지 그 다리 건너 고기까지 내려왔을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있는 절터는 굉장히 비탈해. 그 법당터도 좁게 보이고 뭐 3칸 정도 법당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요사체 뭐 등등 산신각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 좁은 곳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알 수 있으나, 양쪽에 물이 흘러가는 고요한 명당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곳에 권철신이 그 아래 살면서 평소에 봐왔던, 당시 말하면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산속의 절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 아래 마을에서 올라갈 때도 한 1시간 가까이 올라가야 되더군요. 제법 먼 곳이기 때문에 4, 50분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눈에 띌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곳을 이제 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적어도 이런 피가 있었고 또 부도가 있었고 석불이 있다는 것은 그 산자락 있잖아요. 이런 재료, 재질, 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전의 위상을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발굴에 따르면 하품리에 자리했던 주어사, 저 위에 상품도 있지만 500평 규모의 절이라고 이제 돼 있고요. 발굴 결과 5개동의 건물, 3기의 부도, 비문, 석불 이런 유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500평 정도의 규모면 아주 큰 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3칸 정도의 법당과 몇몇 요사체, 그 절터까지 치면 아주 뭐 평지에 있는 절이라 해도 아주 작은 절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거기 기와터 등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 주어사 역사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살폈던 이제 해운당 대사 의직이라는 분이 이제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이 피의 그 발굴, 발견, 또 현재 옮겨진 곳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요. 지금 살펴봤던 그 앞에 전면의 제호하고 후면에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입비의 연월과 주체만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일단 이분의 행장은 좀 더 찾아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선조 현실에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부분은 또 감안하면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생물연이나 활동 또 이 지역적인 이상들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조선조 불교의 가풍과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조선 전기에 이제 중화의 교단이 폐지가 되었죠. 선교 양종이 이제 폐지되었지만 명종 때 잠시 15년 동안 복원되었고 그런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제 서산 휴정이나 그 밑에 이제 4대 문파가 있고 또 사제였던 이제 부휴 선수 밑에 7대 문파가 있었죠. 나중에 부휴는 만년에 다시 서산에게 문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 이제 서산종, 서산 휴정을 중심으로 한 서산종이 오늘날 조계종의 원료일 수 있거든요. 서산문도 4대 문파와 7대 문파가 지금 조계종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맥에서 한국 불교에 조금 이제 지금도 혼선이 없지 않은데 벽계정심, 벽송지엄, 이제 밑에서 부용영관, 이제 처거 휴정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제 중심인데 벽계정심 앞에 주체가 누구냐가 역시 이제 조금 문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화나본수 이후에 그 화나본수를 어떻게 볼 거냐, 구곡 가군 이 부분들하고 조금 접점이 좀 모호한 부분이 보이는데 어떻든 간에 나옹해건으로 이어지는 나옹해건, 그러니까 지공, 평산철임, 지공, 나옹, 그 다음에 이제 무학, 희화, 예를 들어서 신미 이렇게 내려가는 신미수미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줄이었다가 결국 최근 휴정의 만년제자, 말년제자였던 편양 은기에 의해서 4대 문파 중에 막내였던 편양 은기에 의해서 그 허균이 쓴 서산 휴정과 또 이쪽 그 사명대사의 법통을 바꾸어서 특히 나홍해건으로 이어지는 법을 치우고 태고 보우의 법맥으로 임제 태고 법맥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홍의 주류가 아니라 이제는 태고가 주류가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법맥이 좀 달라집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가풍이 숭인장로, 설원, 부용정연관 그래서 이제 그 최근 휴정의 법맥 이렇게 삼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쭉 되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부용연관 에 이제 제자였던 최근 휴정 밑에서 4대 문파가 나왔고 그 4대 문파 중에 이제 사명이 제일 첫째 사명, 정관해안, 중간 일선 이런 등등을 해서 이제 4대 문파 사명까지 나오죠. 편양은기까지.
그쪽을 맥을 하고 있는 흐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휴 선수의 맥이 이제 백암각성부터 7대 문파의 법선이 배출되는데, 이 부휴 선수가 이제 맞제자이면서, 이 부휴라는 분이 이제 어, 굉장한 원래 팔이 하나 없어서 임난 때 이제 출전했다가 부휴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백암각성 맞제자가 이제 부휴를 보좌해서 크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 백암각성이라는 분은 이제 일종의 그림도 잘 그렸던 것 같고, 화성들을 인솔해가지고 여러 곳 전국에 사찰에 불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사이자 또 그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또 도총섭 역할도 하고 선교 도총섭을 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취를 남기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 경기도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적어도 부효 선수계였던 백암각성이 저쪽으로는 이제 밑으로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봉인사하고도 부효 선수 관련되고요. 남양주 이쪽 밑으로 가면 이제 그 어디입니까? 청계산 쪽 이쪽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이런 맥락이어서 굉장히 그 활동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의 불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전국구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부유 선수인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 해운당 대사의 피와 그 숭정 기원 이런 여러 가지 연도를 고려해 볼 때 부유 선수와 백암각성, 특히 부유 선수의 제자의 맥이든 아니면 백암각성의 제자에 해당하는 쪽이 아니었어 갈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부휴의, 그러니까 청어 휴정에는 사명유정 중간에한 정관일선 편향기 4대 문파가 있고요. 그 상수 제자인 나홍, 사명이 이제 나홍법통서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만은, 말년 제자 이제 편향은 임재태고 법통을 세워서 번성하게 되고, 결국 만년에 부휴 순수는 청억의 문화로 이제 들어와서 청억의 반개 역할을 합니다. 이 부휴 밑에 700명의 제자들이 배출되는데, 그중에 이제 백암각성을 비롯한 내정, 억묵, 대가, 희옥, 송계, 성현, 환적, 임무, 포, 담수, 고안, 희연까지 7대 문파가 형성해가지고 크게 더 날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부휴는 이 그 부휴는 이제 이 처음에야 사명과 거의 나이 1살 차이 되는 그런 아주 친한 관계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청어 밑으로 들어오면서 부휴의 문화들은 임재태고 법통서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진울 이래 교학, 교종을 소홀히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보이는 거로 보여요. 이 부휴의 맥이 이어지는 게 바로 송강사입니다. 그리고 청어의 맥은 바로 대둔사, 대흥사죠. 저 전라남도 해남에 뭐 청어의 맥은 이제 저 북한의 보현사도 있지만 밀양의 또 표충사, 그 위에 제약산 표충사는 이제 사명의 연구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휴는 굉장히 이제 유연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임재태고 법통을 따르면서도 편향길에 그 밑에 제자들이 역시 이제 교학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제 진울일의 그 흐름의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휴의 문화였던 백암각성과 아마 관련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해운당 대사. 그다음에 이제 해운당 대사 비문 뒷면에 숭정이란 연호를 보면 이제 명나라 마지막 임금인 의종의 연호이죠. 그리고 숭정 기원후 무인년은 1698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가 숙종 24년, 청나라 강희제 37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54년 전 1644년에 이제 명이 망하죠. 우리가 숭정, 지금 숭정전이라는 이 편액이 동대 정각원 안에 숭정전 연호가 있죠. 그 편액이 있죠. 이제 광해군이 세운 경희궁의 정궁이 지금 동대 정각원에 옮겨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동대 이 숭정전을 가져가려고 경희궁 복원할 때 그 동대에서는 이제 현재 법당으로 쓸 뿐만 아니라 건물도 낡았으니 응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이명박 시장이 이제 경희궁 복원할 때 그쪽 경희궁 정전을 숭정전을 새로 지었죠. 조선 인조는 1636년에 삼전도에서 이제 청나라 황제에게 뭐 3대 구고지를 통해서 항복을 하고,
조선 정부는 1644년에 명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명을 따르는 이런 이제 이거를 썼지만 경우에 따라서 청나라 연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엄밀한 행사에서. 이런 이제 양면의 측면을 보이는데 이게 인조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인조 이후에 광인 효연할 때 효종이 주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효종, 현종 그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대명의리, 부모의 나라의 명에 대한 의리 또는 이제 제조지연,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가도 와서 조선을 구해줬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니까 명분과 또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한 향보할 때 아우의 나라, 형제제국이 되잖아요. 신하제국이 되는 이런 현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명분이 있고 청나라에 대한 이제 현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응한 탓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명나라 연호를 쓰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나라 연호도 썼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그렇게 고려합니다. 자, 부용 연관의 문화에 있다가 이제 서성의 입적 후 사형인 청으로 문화로 들어와서 편향, 응계, 태고, 임제 보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신울의 선수를 배제해놨던 부휘의 의리론 가풍. 이렇게 보면 이제 해운당 의징도 부휴문화 7대 문파 중 한 계통, 그게 벼감 계통일 수도 있고요. 위에서 봤던 이쪽 경기도 쪽을 배경으로 보면 아무래도 벼감 각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뭐 내정, 응목이나 대가효 이런 쪽보다는 적어도 벼감 각성과 관련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부휴문화 7대 문파의 한 후손이 아니었을까, 해운당 대사 의징은 그런 추정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부도도 있다고 하는데 석종형 부도가 어, 그 93cm, 너비가 41cm 이런 부도도 원래 자리에 있으면 좋지만 좀 관리가 안 되니까 또 나머지 부도 2기와의 관련성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비를 세웠다는 수견천심이라고 하는 분하고 또 이제 취암당 대사 정연인데요. 자, 이 절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이제 수견천심도 적어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의징의 가풍이 아마 의륜에 입각한 숭정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명나라는 망했지만 그 명과의 의리를 관계하는 의리를 생각하는 숭정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걸 고려하면 적어도 의징의 가풍을 계승한 인물이 아닐까 수견천심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취암당 대사 정려의 성탑이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뭐 대사라는 표현은 뭐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선조의 그 또는 뭐 선종의 이런 품계를 볼 때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려의 성탑이 발견됐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여주 문화공부실에 이제 향토사료관에 있다가 여주 박물관 야외 공간에 옮겨져 있다는데요. 여기는 이제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 삼봉축이라고 새겨진 비가 도량 속에 묻혀 있다고도 하는데 이거 외에 이런 부분도 좀 어떤 맥락인가를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취암당 대사 정려의 성탑이 발견됐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이 절에 이 정도의 인물도 있었던 거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운대사 의징, 그다음에 수견천심, 취암 정여 이런 인물들이 이 절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절에 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감 권처신과 광암 이벽. 불교사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한 15년 정도 불교 사찰 와가지고 이제 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추호사나 천지람이 이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부각된다는 의미를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이제 선진적인 유학자였다는 거, 지적 호기심이 강하면 이제 호학심으로 넘어가듯이 이들의 호학심이 결국 이제 한역 강학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주시리 같은 것도 이렇게 뭐 한역이 되고 또 그 서양의 구약 성서 같은 경우도 이제 한역이 되고 또 여러 이게 전적이 한역이 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왔다는 건데 천주교가 이제 주목하는 그런 거죠. 서양의 이제 제국주의들이 늘 종교를 강요하고 이렇게
미도게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자들이 선조 유자들이 청나라를 오가면서 오히려 카톨릭에 관심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카톨릭을 배우려고 했다는 거 이런 측면이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는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한편 생각하면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조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도 그 현실 감각이 없이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안티테제 비판으로 등장한 게 결국은 이제 실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학. 그러니까 종래의 이 성리학이라는 게 퇴계 율곡에 의해서 최고의 뭐 이기이원론 예를 들어서 뭐 리지발 기성지처럼 리바리 기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에까지 나갔지만 결국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역할을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그 낙성대 학파처럼 이렇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자였지만 유교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성리학의 어떤 그 근원, 뭐 우리가 다산처럼 수사, 그러니까 공자의 원래 주자에서 해석된 유학이 아니라 공자의 원형, 유학의 원형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수사학적 관점들을 동의하면서도 현재 성리학이 갖는 한계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인물들, 낙성대학파, 이제 이 낙산 중심 또는 이런 학파들이 일종의 경화사족이라 하죠. 이런 이들이 이제 어, 생겨나면서 이들이 직접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 그게 뭐 천주학이든 서양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주체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 이제 의해서 뭐 우리가 박지원이니 뭐 박재간이 뭐 이런 인물들, 이렇게 이런 인물들 또 뭐 역관들을 통해서 서양 여러 문물들에 대한 책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권철신 역시도 호기심과 확신이 넘쳤기 때문에 김원성, 건사, 이총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문화에 두면서 이제 그 종래의 성리학 퇴계 중심의 퇴계 수양서인 수계잠, 어, 이제 진무경이 쓴 수계잠이죠 수양서, 또 경제잠은 주자가 썼고 정의실은 사물잠, 그다음에 이제 장행거가 쓴 서명 이런 이제 저술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수양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자 수행하는 이제 성리학의 공부법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수양 그 공부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면 사회적 모순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 도덕적 쇄신도 염두에 두게 되면서 이제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단으로 이제 평가절하됐던 양명에 대한 관점들도 사실은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학에 대한 관심도 가졌던 것 같고요. 뭐 부분적으로 이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성정리의 주자와 달리 이제 심정리의 양명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서히 이제 관점들 이동하면서 이제 서학까지 연결됐던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게 이제 청나라를 오가면서 여러 이제 문헌들이 또 전해오게 되고, 뭐 청나라 또 지식인들은 또 서양의 성서나 이렇게 천주학들 관련된 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입수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이제 공부 모임이죠. 강학 모임을 권철신 주도로 이제 천진함과 주어사에서 사실은 가졌던 것이죠. 그를 따르던 문화생들, 또 나중에 이제 이벽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은 천진함과 주어사에서 여름에 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여서 강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정약전도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어, 눈을 피해야 되니까 정부 관료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밤에 또는 아주 외진 공간적으로 외진 곳이고 시간적으로 이제 늦은 밤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뭐 선생님 출가자들의 위상이라는 게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에 자다가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길을 안내하고 이렇게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그 성들을 깨워서 자는 사람을 깨워서 자기가 동행했다는 거. 이렇게 앞길 길라잡이를 세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속에 파묻힌 고적한 거절 사람들을 놀라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무지막지한 무리한 거죠.
여기 이제 4대 부들의 어떤 횡포수도 있죠. 조선조 양반가의 특징들이.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연구회에 모였는데 여기 10여일 얘기했듯이 한 10일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죠. 그러면 길어봐야 뭐 2주 정도겠죠. 그래서 뭐 하늘, 세상, 인성 같은 형이상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들도 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서양의 뭐 천주, 하나님 이런 문제까지도 연결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것 같고, 또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이제 철학, 수학, 종교에 관한 책들도 보고, 예, 지적 호기심이 강하니까 뭐 서양에서 들어왔다면 뭐 이들은 상당히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의 과학과 종교에 대한 어, 그 중국인들의 어떤 청나라 사람들의 번역서들을 아마 기초로 해서 많이 함께 토론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뭐 지금 당시에 영어를 하거나 뭐 불어를 하거나 독어를 했던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뭐 한문으로 번역된 강학서들을 보고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남에서 강학을 시작했지만 좀 더 방해받지 않고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어사. 천지남은 조금 이제 오픈된 곳이라면 주어사는 상당히 낯선 곳이죠. 한참 마을에서 1시간 4, 50분 올라가야 되고 비탈에 있으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그 외지 거기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여기서 이제 이성훈 같은 경우는 또 뭐 여기 만천유고 같은 정약전은 십계명가, 이백은 천주공경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제 운문 또는 뭐 산문의 글로 지어서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서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동지애랄까요? 어떤 의미 신지식인들 있잖아요. 정례 성리학을 공부했지만 이제는 서학으로 무장 또는 뭐 서학에 경도된 인물들이 이제 철학, 수학, 종교 이게 사실은 이제 특히 동양에서는 뭐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어, 이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서양에 비해서 서양 근대 이렇게 수립된 이런 학문에 비해서 좀 정리가 덜 돼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번역한 책을 통해서 이제 천주교 도리에는 아름답고 이치에 맞는 위대한 무엇이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서 즉시로 세종교에 대하여 아는 것을 전부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샤를러 달레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서양 것이면 무엇이든 늘 새롭고 뭐 신비하고 이런 것이겠죠. 근데 사실은 종교적 패턴은 성리학의 패턴이나 천주교의 패턴이 동일해요. 태극, 뭐 무극하는 이런 거나 천주 이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태극과 음양 이렇게 내려가는 이 오행 이런 설하고 지금 가톨릭 그 천주의 그 신학적 체계가 거의 상당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친연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79년부터 78년부터 79년, 83년까지 15년 가까이 이제 여기서 머물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들 스스로도 지금 학자들마다 주재용, 김옥희 같은 경우는 79년의 겨울에 찾아가게 되고 주워사로 보는 남상철도 있는 반면에 광암 이벽이 또 좀 더 넓은 처음에 천진함에서 진행하다가 참여자가 많아지니까 좀 넓은 틀을 주워사로 옮겨서 했다는 주재용, 김옥희 주장도 있고 또 79년에 이벽이 참여한 강장서 노감기 학문연구회를 준 천진함이 아니라 주워사에 따른 최서구, 조관, 윤미구, 차기진의 주장도 있고 79년에 강학은 천진함 추어사라는 유홍열 서종태 또는 천진함과 추어사라는 이원순 이렇게 엔더와 이거는 동격으로 보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자기들 그 신학자들 사이도 주장이 엇갈리긴 합니다. 결국은 천진함과 주어사를 하나 놓고 천진함 주어사 순으로 보거나 천진함과 주어사로 나누어 보는 이런 두 관점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이제 천진함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비판하고 또 주어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비판하고 하니까 천진함 주어사를 병기하거나 천진함과 주어사를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그 성역화 시도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바라보는 불자들은 참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도망온 그들을 위해서 뭐 사실은 이제 황사의 백서 사건 이후에 여러 정부의 이제 정책들이 바뀔 때 도망와서 사찰에 와서 공부했던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보호를 해준 것인데 여름에 강학할 때 뭐 경우에 따라 겨울에도 이런 경우인데 지금은 오히려 주인은 없어지고 객이 주인이 돼가는 그런 현실이죠. 자, 주어사의 사상적 기반과 문화적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주 일대 불교적 기반은 이미 얘기했지만 고달사와 원양사가 있던 곳이고 또 신라 중대 북종선이 들어왔고 하대 이제 남종선이 들어와서 남할 이제 여초가 되면 신라말 고려초가 되면 거의 이제 선조가 교종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됐고 그때부터 사실 교선 일치, 교를 주로 화음을 중심으로 한 교, 선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종이었던 건데 포조 진울 이후에 이제 이 기폭제가 되면서 오히려 선교 이란 선이 주가 되고 교가 종이 되는 주선 종교, 진울의 가풍이 선교 일원으로 바뀌는 기폭제가 이제 진울에 의해서죠. 이런 맥락들도 여전히 이 개성이 수도였던 고려나 한양이 수도였던 이제 조선을 볼 때, 뭐 개성이나 한양이 멀지 않고 남경과 개경이었으니까 경기도 영향권도 여전히 김기라고 하나 위해서 그 흐름과 달리 있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선교 이런 가풍이 고려 중기 이후에 쭉 이어져 왔고 왕실 중기협에서는 화엄가나 유식 일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을 주로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져서 조선조까지 이어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지역의 가풍도 구산선문의 이제 복림산문을 이었던 원감 현욱이 이제를 중건했고 이제 그 이후에 진경 시민이 이제 저 창원으로 내려가서 했지만 이런 이제 흐름들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찬유 대사 원종 찬유가 있는데 원종 찬유도 역시 이절에 좀 머물렀고 이런 그 고달사 이런 맥락을 고려해 보게 되면 고달사 원향사 다 선종의 대찰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고달사는 이제 고려 초 3대 사찰이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지금도 크죠 절터가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적어도 여주의 그 불교적 경향은 선종을 주로 하는 경향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이미 남할 여초 이래 고려의 뭐 부분적으로 선종도 이미 화엄을 아우르면서 했던 선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향사는 이제 통일신라의 경영대 사찰이고 번영이가 10세기 후반 고려 정기로 추정이 되는데 발굴조사 뭐 건물지 11동 담당지 암거 이런 정도 유구가 추구된 걸 보면 원양사도 일정한 사격을 가진 대표 사찰이어 보입니다. 그 사이에 또 여타 절들은 앞으로 연구들을 더 해야 되겠지만 여주와 그 옆에 양평, 이천, 광주, 성남까지 이런 경기 남부 지역의 사찰들을 좀 더 조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의 영월암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쪽 일종의 미륵불 있죠. 미륵 벨트가 있죠. 거기도 미륵 그 선각 미륵 있고 또 이쪽 법주사 또 장호원 이렇게 해서 일종의 미륵 벨트 조금 미륵도 좀 결합되긴 합니다. 뭐 부분적으로 정토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큰 사찰인 고달사나 원양사를 비롯해 이쪽은 여전히 선종이 우세했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어사, 조선조 적어도 임난 직전부터 있던 절일 가능성이 있다고,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왜냐하면 의징대사 이전에도 있던 절을 아마 사지의 의징대사가 다시 복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맥락이 좀 읽혀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주어사지에 대한 시골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이렇게 뭐 조와 이주신 같은 이런 기와편도 있고 이렇게 쭉 보면 이 자리 지금 정확하게 뭐 선종 사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이제 이 의징 대사나 아까 선견 천심이나 수견 천심이나 또 의징 의정 선사, 정여 선사 같은 인물들을 보면 적어도
그 선사들이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자, 부유 선숙의 가풍 개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를 좀 했지만 부유 선수는 이제 부용 영관의 문화로 들어가서 자기 사형인 청어와 함께 공부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사명과 함께 청어의 제자인 사명마치와 함께 자기가 한 살 차이니까 1544년, 43년 이렇게 되니까 이난이라고 하는 별칭이 불릴 정도로 부유는 뛰어난 인물이었던 걸로 보여요. 독서, 글씨 등등. 사실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는데 인민들한테 이제 광성의 무고에 의해서 제자 백암각성과 함께 한양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청어도 이미 그런 경우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그 청어가 쓴 시 때문에 왜곡했던 광성이 있었지만 광성의 왜곡. 나중에 선조가 직접 국문한 이후에 애국심과 뛰어난 청어의 모습을 보고 시도 내리고 선물도 내려서 나중에 임난 때 오히려 평양으로 쫓겨났을 그 몽진 갔을 때 청어 휴정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좀 구해달라 해서 이제 경문을 청어가 써서 5천 명의 성병을 모았던 그런 인연이 있었죠. 그 청어도 광성의 무고에 따라서 이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유 선수와 백암각성도 그런 적이 있는 거죠. 부유는 어떻든 간에 그 수행과 여러 법력 뭐 이런 것이 있었던 선사였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7대 문파 수장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가풍이죠. 청과 부유가 쌍벽을 이루는, 부유는 만년에 뭐 청어 밑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청과 부유는 부용영가 문화에 뛰어난 두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이 지역 경기 남부 지역 특히 남양주, 봉인사, 청계, 성남의 청계사에 이제 머물기도 했던 백암각성과에 관련돼서 보면 원찰이기도 했고, 적어도 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이들과 의증대사는 천신, 수견천신, 정여도 일정한 뭐 법맥이나 어떤 가풍의 어떤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좀 더 살펴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의진과 천신 및 정의의 불사를 보면 이제 여기에서 발굴 결과 몇 차례 이제 중창된 예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축하고 사찰을 운영한 거, 건양 주명이나 조화의 주신 같은 이제 이런 극야편 이런 걸 볼 때 적어도 몇 차례 중창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중창을 하려면 역시 시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시주자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 시주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기 있는 대사들의 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해운당 대사 의징, 취암당 대사 정여, 또 의징의 상대 수견 천심, 이런 인물들의 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축 중건도 했지 않겠습니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조라는 상황이 불교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 불자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적어도 이런 중창들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것도 중기점, 중기 직후에 19세기 말 이 정도가 아니라 왕실의 지원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됐다면 적어도 이 주어사의 삭격을 17, 18세기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아마 고려하면서도 권철 씨는 그 아래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절의 위상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천지남이 그렇듯이 천지남을 그 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건너면 이게 주어사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이 다산 정약이 쓴 글을 보면 이 끝에서 끝인 것 같아서 지금 앵자산하고 광주 천지남 그쪽 산자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좀 보여요. 이제 그런 맥락을 고려해 보게 되면 적어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산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유학자들은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주어사의 불교사적 의미인데요. 주어사는 이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잊혀진 사찰처럼 되어 왔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 천주교가 천지남과 주어사를 이제 호명했죠. 불러냈고 역사 속으로 또 동시에 그 두 거점을
자신들의 요람지로 지금 삼아가고 있는 맥락에서 오히려 불교사에서는 오히려 불교사적 의미와 의의를 더 부각시킴으로써 불교의 정통적 의미를 더 제시하고 잠시 15년 정도, 어떤 매년이 아니고 한 10일 정도 내외로 몇 차례 빌려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여 강학설을 읽었다는 의미로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좀 이 절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고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양주에 그 뭐 실학박물관도 세워지고 또 그쪽에 뭐 그 많은 강학회도 지금 뭐 이어가는 것 같고 합사 순례 프로그램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불교계도 그런 것을 좀 하면서 동시에 지난 학술대회 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그쪽에 조선시대 불교 뭐 박물관이나 또는 조선 후기 불교 박물관이든 뭐 이런 식의 뭐 터가 그게 경사지구에서 거의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좀 밑에라도 세워서 그 의미를 그래서 그 주변 경기 남부 사찰의 거점으로 뭐 교국원사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박물관이든 뭐 기념관이든 또는 이제 어떤 그 공간을 좀 만들어서 경기 남부 지역의 그 어떤 역사적, 불교사적 의미, 문화사적 의미를 좀 이렇게 연결하는 구심으로 추어사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크게는 천지랑까지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그런 의미들을 불교계가 지금 불교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 본부도 생겼고 14개 단체가 모여서 2021년에 이런 배경을 좀 그렇게까지 그 어떤 공간과 그 콘텐츠를 채워가는 의미로까지 이어져야 이게 이제 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없으면 뭐 태산명동설필처럼 태산이 크게 뭐 떠들썩했지만 결국 뭐 쥐 새끼 한 마리 나왔다, 쥐 한 마리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카톨릭이 오히려 불교 발전을 더 또 불교의 제자리 찾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깊게 성찰해서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불교가 오히려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제자리는 결국은 구체적인 어떤 거점과 어떤 뭐 건물이나 얘기했던 조선 후기 불교 박물관, 뭐 조선 시대 불교 박물관이든 뭐 이런 식의 조선 시대라는 의미를 좀 부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을 통솔하는 거점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 비탈길이 어렵다면 그 밑에 그 다리 쪽이나 아니면 좀 더 밑에 그 아래 입구 쪽에 틀을 하나 마련해서 건물을 하나 짓고 그 위에 주어사의 의미를 부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까지 올라가기 힘들면 그 아래 그, 그 어디입니까? 내거리 그쪽 식당 있고 그 밑에 좀 더 한참 내려오는 곳에다가 평지에 경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불교 사박물관이든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 이제 주어사라는 것을 쓰면서 그 위에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면 다 함께 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 주어사 그 좁은 비탈길에 뭘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밑에 평지에 주어사 아래 평지에 일정한 땅을 마련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콘텐츠를 채워가면서 주어사와 함께 경기 남부, 천진항까지 경기 남부의 사찰을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가고 내용을 채워가면 뭐 남양주 실학박물관이든 이런 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된 또 기획전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돼가면 오히려 불교 전체가 동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주어사만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한국 불교, 특히 조선조가 지금 우리 대한시대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조선시대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부각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전 불교와 이후 불교까지를 연결하는 어떤 거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선시대 불교사 박물관 정도를 남양주의 실학박물관, 광주의 천주교 발상지까지 아우르는 의미를 이제 주어서 일대 공간에 어디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이어져야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고 이후에 어떤 불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그 전국에서 좀 일정한 이 조선시대 불교사 박물관 같은 거점으로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주호사 천지람을 좀 환기하면서 경기도 남부의 불교에 대한 의미를 좀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면 그 메아리가 뭐 통일까지도 이어져서 남북한 공이 불교의 역할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일단 한계가 좀 있고 아직 좀 더 밝혀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틈틈이 좀 더 시간이 되면 자료를 좀 찾아보고 좀 더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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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잘 들었습니다. 주호사지의 불교 한국 교사적 의미에 대해서 이제 동국대 고인석 교수님께 오늘 잘 강의를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어쨌든 우리가 아직도 주호사 강의를 여러 차례 주호사 천지단 관련해서 강의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불교사적 의미를 사실 공부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지난 세미나에 이어서 이제 고영석 교수님께서 주호사의 불교사적 의, 그 다음에 그게 살았던 스님들의 그, 약간, 법맥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종파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조금, 이제 추호사가 불교의 사찰이었다는 것 이외에 우리가 조금 더 그게 거주했던 스님들의 역사까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다음 주가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날은, 동대에 김용대 교수님 모시고 불교사 관점에서 본 주어사라고 해서 또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3시간은 조선시대 불교 다시 보기 해서 공부를 민수희 박사님 모시고 3번 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주어사지의 불교사적 이해라고 해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교수님 강의해 주셨고 다음 주에는 24일 날 불교사의 관점에서 본 주어사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 감사합니다. 그 KYB의 한국 대한불교 청년회에서도 많이 들어오셨고 경기 남부 지역의 스님들도 많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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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